자, 이거 다음에 진짜.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도 없는 사건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정말 억울했던 거죠. 박원순 시장의 그 비서, 는 이름도 알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잔디라고 불렀어요. 선병관 기자 같은 분들이 잔디라고 불렀다고. 근데 그 잔디라고 불렀다고 어떤 언론 모질이가 실명 공개했다고 논란. 그게 가명이야, 이 사람들아. 어쨌건 박원순 비서 옆이 사람 배운 적 그렇긴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해봤더니 텔레그램에서 여비서가 사랑해요라는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정철승 변호사 이분이 포렌식 복구한 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이거 인권위 관련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부인이 인권위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재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번 볼까요? 일부 공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아이씨. 저도 모르게. 그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금 처음 들어보신다는데 이해를 하려면 박원순 시장의 비서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건의에 의한 성폭력이요. 네, 위력, 그러니까 음. 시장으로서 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투가 정말 잘못됐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짜로 미투를 해도 미투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결국 미투는 법정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빴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4년 동안이나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박원순 시장을 뭐 성추행 이런 걸로 이제 그 당시에 경찰에 고소를 하는 상황, 그걸 박원순 시장이 알고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하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후에 드러난 정황들은 박원순 시장의 그 비서, 쉽게 표현하면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박원순 시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박원순 시장은 당시에 우울증이 있었다 그래요. 대선 저로 잘 안 뜨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를 들면 내가 볼메의 그린님이나 이경 대변인을 굉장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치환이 되면서, 좀 더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고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청의 비서실 직원들끼리 성폭력 사건이 납니다. 그 사건 재판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피해자가 이 비서예요. 그런데 그 비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시장실, 비서실 분위기를 묻는 과정에서 노랑머리 변호사 이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건의 프레임이 바뀌어요. 김재련. 실제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 저도 박원순 시장을 압니다만 이런 거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에 아까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 단순하게 딸이 아빠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건 이성관계예요.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같은 문자,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상사한테? 저 어제 공개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진짜 부들부들 화가 나서 너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는데,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였던 겁니다. 아래 직원이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정 표현을 하는데 본인은 이거를 강압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그래 아빠처럼 이런 식으로 막아냈던 건데, 이거를 너 왜 칼같이 못 막아냈어 라고 욕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그 여직원이 계속 자기가 어리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등장을 한 것도 그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한 건데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제출한 게 인권위예요. 그러면 인권위는 본인들이 유리한 메시지만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아직도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알았을 텐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숨기고 계속해서 주장을 맞아요. 했던 거다. 지금 여성단체하고 인권위가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먼저 포렌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거를 정철승 변호사가 따로 독자적으로 포렌식해서 공개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쉽게 표현하면 사건의 조작이고 어떤 한 유력한 정치인이 이 조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에이, 박원순 시장이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것만으로, 텔레그램에 비밀 대화방이 있거든요. 초대했다는 것만으로 그 유일했던 성폭력의 증거였어, 그게. 그리고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보냈다. 대체 어떤 속옷이었길래 이거예요, 이거.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체험을 하면서 더우니까 그 여름에 메리아스 입고 사진 보낸 걸 속옷 사진 전송했다. 이렇게 짜맞추기를 했던 거예요. 직접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저 때 종편 출연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저 사진이 정말 대문짝만하게 나갔었어요. 저는 저때 저 사진 보면서 아니 저게 그 여비서한테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개인 SNS에도 공개적으로도 됐던 사진인 걸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 사진 봐라. 그냥 그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속옷 사진을 보냈대 자꾸 그래요. 저거 어디를 봐도 그냥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더워서 그냥 찍은 사진 같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팩트체크를 하려고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경기신문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경기신문에서 그 여비서가 박원순 전 시장한테 보냈던 편지 2건을 가장 먼저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저도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저는 박원순 시장의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여성 피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도층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던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뒤가 좀 이상했다. 지금 포렌식 네. 문자 대기 보기 전에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렌식 문자도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저는 정말 경악한 것이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이런 얘기를 우리도 여성이고 정치권에 있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솔직히. 있을 수 절대 없는 안 일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워낙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비서는 박원순 시장 자체의 정반대로 그의 권력 옆에 있고 싶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여기 조금만 떨궈져 나가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리우는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자 그 마음대로 안 된 사건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남자 비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바로 인사조치를 안 하는 점에 앙심을 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때 굉장히 우리 화제가 됐던 비서의 행동이 있었죠. 그 당시 열린공감TV가 보도했던 이건데 스킨십을 이 여비서가 훨씬 많이 합니다. 맞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동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박원순 시장을 무시로 만져요. 어깨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다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4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할 행동인지. 그리고 해외 출장을 데려가 달라고 막 이야기하고요. 동생 결혼식 축사까지 부탁해요. 성폭력을 자행하는 상사한테 자기 동생의 결혼식 축사를 부탁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손병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도 보면 본인이 네일아트 한 거를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저 네일아트 예쁘냐고 물어보고 무릎에 호해달라고 하고 그런 식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김재련이나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만 다 보도했지 그 누구도 반론이나 반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해가지고 무슨 마라톤 대회인가 해가지고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시장님 저한테 호해 주세요라는 증언은 비서실 사람들이 해줬어요. 박원순 시장이 앞뒤 자르고 무릎에다가 호하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제 무릎에 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 옆에서 시장을 참나, 미치겠다.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20살 넘은 딸도 아빠한테 아빠 나 아프니까 무릎에 호해달라는 얘기 하는 딸이 몇이나 있을까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김재련 이 변호사, 많은 분들이 김재련 변호사가 노란 머리 어디 갔냐고 하잖아요. 저도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오늘 너무 경악스러운 기사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언론사 얘기하지 않을게요. 만약 검색하시면 나올 거니까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 100인에 선정됐더라고요. 너무 웃겨요. 그런데 노란 그거 머리가 네. 네. 오늘 그거 봤고요. 특히 박 전 시장 사건에 지지자들의 엄청난 공격을 시달렸다. 이거 얘기가 나왔고 거기 또 나왔던 것이 쓴 책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이런 쓴 책이 또 이렇게 많이 뭐 팔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피해 호소인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여성계에서 먼저 쓴 겁니다. 여성계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성폭력 신고자라고 썼어요. 그럼 너무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 호소인을 쓴 거고 언론에서 공론화된 것은 2016년. 이것도 사립대학교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 여학생과 남학생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여학생이 피해 호소인의 의견을 묵살하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입장문을 냅니다. 그때부터 언론이 피해 호소인이라 쓴 거예요. 그런데 김재련은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가지고 그때 당시 민주당은 정말로 큰 타격을 받았었고 김재련 이걸로 책을 많이 팔았다. 지금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선이나 총선이 올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 차원에서 공론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한 거야. 표에 도움 안 되니까 이제 잊어버려. 그 분위기였단 말이죠. 맞아요. 이걸 누군가가 제기를 하면 음. 굉장히.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이 진짜 핵심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성추행을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그것도 위력에 의해서 시장이란 자리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당해왔다. 근데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 화면 이런 거. 증거는 한 가지도 없었다고. 증거가 한 가지도 없는 가운데 그러면 증거는 없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정말로 성폭력을 당해왔다면 주위에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증거는 없을 수 있는데 주위에 비서실의 직원들한테 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 한 적이 있느냐? 서울시청의 박원순 비서들은 그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 요거예요. 박원순 성추행 방조 무혐의 결론. 이게 2022년 1월 3일 날 서울중앙지검이 부시장 등 7명 증거 불충분 불기소했어요. 증거 불충분. 왜냐면 요 비서가 주위에도 도움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박원순 시장의 4년간의 지속적인 성폭력입니까? 그 서울시청에는 젠더 문제 관련한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다면 당연히 이직 다른 부서로 바꿔줄 것을 신청을 했겠죠.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근데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증거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조각조각 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그게 박원순 죽을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박원순 시장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딸같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 뭐 사랑해요 막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비서가 박원순 시장 자체를 거의 내꺼화시켰던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정치적으로 잘 안 풀렸어요. 대선 주자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
그 우울증 상태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우울증과 함께 이게 박원순 시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던 측면이 있는데 결정적으로요. 그 비서가 박원순 시장한테 보냈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님, 오랜만에 편지를 드리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시장님께 작게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시장님, 순방 기간이 길어봐야 8, 9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러 나가시는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시장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까이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또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제가 이거 큰일 났네. 살에 들렸구나. 침 잘 삼키라고 했지. 읽을게요. 그래도 시장님 저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작년 초에 대선을 준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때 말씀하시길 5년 후 손주 손을 잡고 광화문 광장을 거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대통령을 꿈꾼다고 하셨거든요. 시장님, 저는 정말로 제 삶에 있어서 박원순이라는 시대의 리더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치만 제 소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시 없을 소중한 박원순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누린 그 이후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마지막까지 충중한 리더로 인정받고 모두가 존경하는 지도자로서 칭송받는 그날을 꿈꿔요. 시장님 너무도 현명하고 지혜로우시며 새로운 생각과 놀라운 추진력으로 이미 저명하시잖아요. 꼭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시장님 제 소원 이뤄주시려면 건강도 잘 챙겨야 되신 거 아시죠? 약 잘 드시고요. 차에서 잠깐만 쪽잠 꼭 주무시고요.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장님 한 달 뒤 옥수수랑 수박 잘 길러볼게요.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해외 순방을 약 9일 정도 나가는 상황에 비서가 박원순 시장한테 준 편지가 그때 공개가 됐었죠. 이게 무슨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입니까? 나는 민주당이 더 미워요. 제가 그때 당시 아까 그 사진 나왔을 때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됐어요. 이미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순방 기간이 8, 9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비서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울컥하냐. 전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이 어떻게 피해를 봤다는 사람의 피해자의 어떤 자세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편지를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너무나도 좀 찹찹한 마음과 함께 그러니까 2차 가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남자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나 양성이나 모두 똑같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게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무엇이 잘못됐던 것인가 이것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짜 미투라는 표현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미투는 되게 숭고한 겁니다. 미투라는 자체가 숭고한 건데 이걸 악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저쪽이 주장하는 거. 메리아스 입고 찍은 사진. 옥탑방에서 더우니까 요거 나 이러고 있다 지금 더워 죽겠다 힘들다. 그런 내용이 성적인 뉘앙스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박원순 시장의 SNS에 이미 공개됐던 사진을 성폭력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 비서가 박원순 시장한테 사랑해요 같은 여기 나오지만 자기 동생의 결혼식에 축사를 해달라고 하고 해외여행, 해외 순방에 데려가 달라고 하고 세상에 어떤 미친 성폭력 피해자가 그 윗사람, 성폭력을 자기한테 가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합니까? 문제는 민주당이 이걸 회피하는 바람에 그때가 2019년이었
2020년이었구나. 2020년. 20년. 아니다. 2019년이었나? 이게 맞을 막 거예요. 맞을 거예요. 계속 이어가서 오래 갔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가해진 사회적 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 부인께서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강조하자.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수층도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이야기 물어보고 싶어요. 뭐 그때 우리가 그 당시에 비슷하게 난 사건이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었잖아요. 그것은 신체 접촉이라도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대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시의원 시절에 여비서를 강간을 내버려요. 그거를 보도를 했었잖아. 근데 나중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기어 들어오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진짜 접촉도 없다니까요. 그 박원순 시장을 성 폭력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장실 칸막이가 따로 있었고 뭐 침대가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했던 언론들 뭐합니까 지금? 김재련 변호사를 더불어서 여성 단체들 그리고 언론들 박원순 시장을 성희롱범으로 몰아갔던 그 언론들 다 무고죄로 지금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다 살인한 거잖아요. 요즘에 제가 요즘뿐만 아니고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제가 여성이잖아요. 남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 많은 듣는 얘기, 농담이지만 이 경우는 여성이라 멀리해야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러겠느냐? 아닙니다. 저도 그냥 작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한 것인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김재련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여비서 같은 이런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남성과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대1, 50대 50입니다. 그럼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많은 여성들이 잠재적 가해자처럼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오히려 상당히 더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여성이 피해자를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기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게 2020년 7월 9일이네요. 하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9일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음속 친구였던 박원순. 이걸로 저쪽 보수 쪽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댔습니까? 난 지금도 박원순 시장이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이걸 견뎌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게가 엄청 더 커지거든요. 물론 뭐 그 마음이 아팠던 측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증은 필연적으로 극단적 선택이 심해지면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굉장히 안 좋은 병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 이 과정에서 이걸 겪으면서 언론에 의해서 진실이 뒤집혀 버리는 거 그렇잖아요. 뭔가 이 사건을 알려고 할 때 여기 그 심리 분석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도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가짜 미투였다. 쉽게 표현해서 박원순 시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이 컸어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 당에서 2018, 19년도에 상근부대 오고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도 옆에서 직접 청년들과의 어떤 그런 모임 자리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직접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정치인으로서 단체장으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그 청년들의 얘기를 전부 다 경청을 하고 다 일일이 메모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럼 서울시에서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고민하는 분인지 좀 가까이에서 그래도 옆에서 좀 지켜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네보 메리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옷차림이 사진이 SNS 개인이 공개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옆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 버리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찹찹했던 것이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김재련 변호사 천벌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명 김잔디라고 하는 사람이 책까지 냈어요. 아, 그 실명 확 까버리고 싶네 진짜.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음. 나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 이런 같이 이게 악마들이지 뭡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 그 입장이 되면 그 상황 되게 급박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 성폭행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로 그 이제 가면 김잔디가 이제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상담하는 변호사가 김재린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대충 시장실 분위기가 어떠냐 이야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지금까지 가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 완전히 진실이 뒤집힌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면 이 김잔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만이 사회에 받아들여졌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투가 막 광풍처럼 불을 불고 막 지나가가지고 이게 이슈가 되는 순간 박원순 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심지어 그 많은 비서들 중에서도 가장 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미투를 당했어.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먼저 듣게 돼요. 박원순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건 조작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대화 원문 전체를 공개하라는 그 유족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대화 원문 전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더 숨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 아파요. 이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실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알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피해자, 이런 가해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 사회 자체 내에서 이것을 국민이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뭐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 50%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민주당 등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계속 끌어왔지만 소위 말하면 극우 보수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미투는 순수한 건 맞는데 이건 미투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투가 아니라 미투를 가장한 조작 사건입니다. 단 한 가지 증거도 안 나왔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박원순 뭐 더불어 만진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악플을 엄청나게 다는데 박원순 시장 사건은 조작 사건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정권을 잃게 되는 과정과도 연관이 있어요. 보궐선거 대피하게 되고 오케이. 이게 대선까지 연결되고 이건 필연적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될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